서하의 왕세자 이원호는 한족과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서하군을 직결시킵니다. 그리고 위구르군과 마지막 전투를 준비합니다. 위구르군은 감속성의 요새를 두고 다가오는 서하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하는 서역과 무역로를 확보하려면 이 위구르군의 감속성을 점령해야 합니다. (1026년) 북송 4대 황제 인종시기, 송나라의 선비 조행덕은 진사시험에 낙방하고 허탈하게 개봉거리를 방황합니다. 그래도 고향에서는 나름 인자란 소리를 듣긴 했는데 막상 낙방하고 보니 세상엔 더 날고기는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람들 공무원 되고 싶은 마음은 똑같네요. 행덕은 같은 진사시험에 낙방한 선비들이 넋두리 삼아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나서는데 한 상인 무리들이 탈출한 서하 여인을 사로잡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지랖 넓은 행덕은 이 여인의 값을 대신 치러줍니다. 까칠한 이 서하 여인은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행덕에게 웬 천조각을 전해주는데 천조각에는 한자가 아닌 웬 처음 보는 문자가 적혀 있군요. 서하로 들어갈 수 있는 허가증이라고 합니다. 행덕은 이 정체불명의 문자에 학구열과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행덕은 결국 서역 상인들과 같이 서하로 향하는 이 사막길을 동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구열이고 뭐고 간에 이 광활하고 삭막한 사막 무역길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는 길이 이리 험한데 갑자기 서하군의 습격을 받습니다. 이 상인들 일단 전력질주로 도망쳐보지만 결국 이렇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이 서하군은 한족이 포함된 다민족으로 구성된 군대였군요. 이 서하군 부대장은 주왕래라고 하는 한족 출신입니다. 송나라에 대한 반감으로 이 서하군 한족 부대의 지휘관이 된 인물이죠. 주왕래는 이 상인 무리를 자기네 병사로 편입시켜버립니다. 평생 글 공부만 하고 무기를 잡아본 적 없던 행덕도 서하군 병사가 돼서 팔자에 없는 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도 항상 다른 소수민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죠. 습격 중에 당시 대립하던 위구르족의 습격을 받습니다. 선비 출신치고는 나름 잘 싸워줬던 행덕은 부대장 주왕래의 눈에 띄게 되고 전령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하의 왕세자 이원호가 이 부대에 행차합니다. 이원호는 위구르족 요새인 감숙성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송나라와 대립하고 있던 서하가 서역 무역로를 확보하려는 위구르를 격파하고 감숙성을 함락해야 했기 때문이죠. 서하군은 출전태세를 갖추고 감숙성을 공격합니다. 마침내 이 요새를 점령하고 감숙성 이곳저곳을 정찰하던 행덕. 갑자기 위구르 병사의 습격을 받는데 여자군요. 위구르족 왕녀 추르피아였습니다. 뭐 남자 마음이 다 거기서 거기죠. 안전한 곳에 숨겨서 추르피아를 정성껏 보살펴줍니다. 하지만 어느덧 둘은 정이 들고 어느 날 행덕은 주왕래에게 시안에 가서 서하 문자를 공부하라고 합니다. 추르피아와 헤어지기 싫었던 행덕은 둘이 몰래 감숙성에서 야반 도주합니다.
하지만 집 나가면 쌩고생이죠. 길도 모르면서 사막 이곳저곳을 방황하다가 정신 차려보니 다시 감숙성으로 돌아왔네요. 끌려온 행덕, 일단 찰지게 한 대 맞아주고 주황래에게 추르피아의 존재를 알리게 되고, 주황래는 추르피아를 보살펴 주겠다고 말하지만 왠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분위기입니다. 추르피아가 준 목걸이를 정표로 삼고 1년 안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행덕은 시안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시안에서 서하 문자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도낭의 태수 조연회가 방문합니다. 자기네가 소장하고 있던 불교 경전을 서하어로 번역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추르피아에게 돌아가고 싶던 행덕은 일이 꼬여버리는군요. 어쩔 수 없이 경전을 번역하면서 1년이 또 지나갑니다. 드디어 기쁜 마음에 다시 감숙성으로 돌아오는데, 하지만 추르피아는 어찌된 영문인지 서하의 왕세자 이원호의 후처로 결정된 후였습니다. 결국 혼인식 날이 되고, 그리고 갑자기 이원호를 공격하는데, 이원호는 추르피아의 투신을 아주 숭고하게 포장합니다. 그 무렵 dunang의 태수 조연회는 서하 문자에 유창한 인력을 요구하고 조행덕은 그중 한 명으로 선발됩니다. 먼 여행길에 신기루 속에서 dunang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dunang 태수는 이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동서양 보물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dunang 막고굴로 안내하고 막고굴 안에 온갖 벽화와 불상을 접하게 됩니다. 태수의 갑작스런 동양 미술사 강의와 함께 행덕은 이곳에서 온갖 다양한 불교 미술을 보면서 종교적 감화를 느끼게 됩니다. 얼마 후 주황래 부대도 티베트군과 전쟁을 끝내고 이 dunang성에 입성합니다. 주황래는 dunang 태수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태수 역시 평민으로 전락하게 될 상황인데, 예, 주황래 역시 이원호에게 무언가 불만이 많았던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각관계에서 추르피아를 죽게 만든 이원호에게 복수심이 생기게 된 거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원호는 dunang 태수의 항복을 받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주황래는 이원호를 암살하기 위해 궁수를 매복시켰죠. 하지만 눈치 빠른 이원호는 이를 간파하고 성의 없는 표정으로 연기하는 엑스트라들 사이에서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이제 이 두 사람 큰일 났습니다. 이원호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고 성안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 피난을 갑니다.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행덕의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주황래는 필사적으로 서하군의 공격을 방어하고, 그 사이 행덕은 이 막대한 양의 불구 경전을 이런 난장 속에서 잃지 않기 위해 안전하게 이동시키려 합니다. 주황래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마지막 공격을 나섭니다. 행덕과 승려들은 성의 뒷문으로 이 많은 장서들을 낙타와 말에 옮겨 싣고 dunang 막고굴로 이동합니다. 치열한 전투로 폐허가 된 dunang성을 피해 무려 4만여 권의 장서와 불경은 dunang 막고굴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역사와 종교의 기록들은 황량한 사막 모래바람으로 세상의 풍파에서 수백 년간 봉인되어 있다가 20세기가 되어서야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이야기와 함께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영화 dunang은 사토 주냐 감독과 사토 코이치 출연해 1988년 일본에서 제작한 중국 역사물입니다.
이노우에 야스시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 도낭을 방문했던 이노우에가 막고꿀의 막대한 양의 경전과 장서를 보고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집필한 역사소설이었습니다. 도낭 막고꿀은 림강 석굴, 룸먼 석굴과 함께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불교미술 유적지입니다. 북조시대부터 만들어진 700개 이상의 동굴로 이루어진 막고꿀은 수행하던 승려들의 거주지나 매장지와 함께 엄청난 양의 불상과 벽화, 그리고 경전, 장서가 보존되어 있는 유네스코 등재 세계문화유산입니다. 14세기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원나라가 멸망한 후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실크로드 무역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이 거대한 문물은 삭막한 사막 모래바람에 묻혀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500년 후 20세기가 되어서야 다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2차 대전이 끝난 후 중국 정부에 의해 전국 중점 문물보호 단위로 지정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문화혁명 시기 다른 중국 문화유산들이 홍위병의 반달리즘으로 초토화될 때 그나마 이 막고꿀이 그 광기 속에서 안전했던 이유는 일단 거리가 너무 멀고 사막으로 가로막혀서였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서하는 지금은 중국의 소수민족인 티베트 쪽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탕구투족 출신의 이원호가 1038년에 건국한 국가로 동쪽으로는 송나라와 대립을 하면서 주변의 이민족들도 흡수하고 한자와는 사뭇 다른 서하 문자 등 독자적인 문화를 갖추면서 송나라, 요나라와 함께 중국 대륙의 삼강체제를 이루었던 국가였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지역을 지배하며 서역에서 큰 소리 땅땅 쳤지만 범접할 수 없는 상대에게 박살이 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지금은 그 후손들은 소수민족으로 남거나 한족으로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도낭의 수많은 경전과 장서의 사연을 풍부한 상상력으로 이끌었던 영화 도낭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